한국경제의 꿈과 현실 사이를 짚어보는 제2의 한국경제 꿈과 현실 사이의 제2배 전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제2배입니다. 의원님은 코너직이니까 별명을 좀 지어야겠어요. 제 별명이요? 네. 우리 방송 내에서 하는 별명. 네. 꿈지기가 좋아요? 현실지기가 좋아요? 어디에 무게를 두실래요? 꿈에 두실래요? 현실에 두실래요? 꿈에 둬야겠죠? 꿈에요?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이? 아니 뭐 저의 꿈도 있고 우리 국민들의 꿈도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같이 노력을 해야 되니까. 국회의원 분들이 우리 꿈 이루려고 노력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아, 왜 그러세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고 국민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의원님만 그랬던 거 아니고? 좋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돌아가죠. 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사실 뉴스에 보면 국회의원 분들 중에 뭐 싸우는 모습도 사실 그런 것만 보도하는 것도 있고. 그런 면이 있죠. 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고요. 특히나 뭐 지역구 의원님들 또 지역에 가서 또 열심히 그 지역에 계신 유권자분들 얘기 많이 듣고 또 그거 가지고서 와서 국회에서 또 그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시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의원님은 생생경제가 인증한 꿈지기로 하겠습니다. 네. 전 의원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꿈지기. 꿈지기 제2배로.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부동산 이야기 준비했는데 그 전에 사실 삼성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에 상속세가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원 꿈지기 님이 8월에 저랑 인터뷰하면서 사실 먼저 이재용 회장한테 상속세 관련한 팁을 주셨었어요. 네. 네. 무슨 내용이었죠? 제가 이제 당시에 어차피 내일 상속세인데 이왕이면은 좀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으로 이거는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내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게 증여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랑 증여세가 금액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제가 꿈을 제안을 밝히셨죠. 했죠. 예, 제안을 드렸죠. 근데 이제 아쉽게도 뭐 지금은 그런 선제적이고 능동적이지 않고 결국 어쩔 수 없이 또 내야 되는 수동적인 상황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돼서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좀 결단하고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있었으면은 훨씬 더 본인에게도 좋았고 평가도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고 아무튼 뭐 지금 여러 세간에 이제 뭐 이렇게 추정치들이 나오죠.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얼마냐 또 그거에 대한 상속세는 얼마냐 하는데 제가 계산하기로는 한 20조 원 가량 되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10조 원으로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주식이 18조고요. 네네. 나머지 뭐 그 지금까지 뭐 배당 받은 거 금액이나 뭐 등등 하면은 20조 원 정도 가량 되고 상속세는 한 12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속세. 네. 예. 그래서 제가 근데 뭐 그 상속받은 현금도 꽤 될 거고 이미 유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도 뭐 최근에 그 받았던 배당금 같은 걸로 추정해 보면 다 굉장히 또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상속받은 주식 중에 SDS 주식이나 삼성생명 주식은 지배권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또 매각도 가능하고 그리고 뭐 앞으로 또 계속 배당금을 또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 등등 감안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이재용 부회장 등이 상속세를 어떻게 내나 하고 걱정해 주실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거고. 국민청원도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게 크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렇고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상속세에 대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렇게 상속세를 거액에 냈다고 해서 지금 뭐 재판이나 지금 뭐 이런 이제 기소된 또 사안들이 있는데 뭐 거기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이거는 원래 내야 될 절차인 거고 뭐 그거를 또 이거에 따라서 뭐 거액의 세금을 냈다고 왠지 뭐 여론을 또 그렇게 조성해서 뭐 봐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서 과거의 어떤 것을 정리해서 단절시키고 발목 잡히지 않고 좀 미래로 가는 모습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그룹에 대한 제2의 꿈지기의 꿈을 밝히셨습니다. 자, 오늘은 좀 부동산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은 부동산만큼 서민에게 꿈과 현실 사이 괴리가 큰 게 없어요. 맞아요. 뭐 내 집 갖고 싶다, 나도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다 이런 꿈 사실 누구나 꾸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건물주가 꿈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뭐 그런 건물주 꿈은 고사하고 진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점점 그게 멀어지고 있죠.
너무 안타깝죠. 맞아요. 이번 정부 들어서 좀 그런 꿈을 실현시킬 수 있게 해주는지 알고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모습 때문에 더 실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이런 모토가 있었거든요.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곳입니다. 이런 이제 모토가 있었고 그래서 뭔가 주거 안정이나 주거 복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신경을 써줄 것 같아서 네.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정부 들어서서 3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뭐 이제 나는 집 가지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막 우리 젊은 또 많은 분들이 영끌이라고 해서 대출 받아서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집을 사게 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집값은 계속 올라가서 이제 아예 집 사는 걸 포기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까지 가서 우리의 꿈과 현실이 가장 괴리가 큰 부분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정부 들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꿈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쏟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동산 전문가들 모시면 이 정책 세는 걸 좀 포기하신 분도 있을 정도로 17번까지 일단 세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언론에서 뭐 이제 23번까지 네, 얘기했죠. 23번. 근데 현실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꿈지기님께서 보시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게 정부 정책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세간의 그 여러 가지 평가 중에 결국 결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겠죠. 뭐 부동산 가격이 너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낼 때마다 더 오르는 결과물을 낳았기 때문에 정책의 실패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일정 정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이 올해 초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를 얘기하니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제가 정확한 워딩을 지금 적어왔는데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맞다. 네. 하지만 취득세는 지방정부의 재원이어서 당장 낮추기 어렵고 양도소득세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어서 낮추는 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답과 오답을 동시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한다라고 하셨는데 네. 막상 뒷부분에서 오답을 말씀하시고 정책이 이 오답 정책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꿈과 현실 사이가 정말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꿈은 네. 정책 목표가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겠다가 목표가 아니라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가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다른 목표인데 심지어 이제 지난 여름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 연설을 하면서 이런 또 워딩을 했어요. 불로소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목표가 불로소득 환수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것을 그렇게 못 두겠다. 그래서 세금으로 다 그걸 때려잡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결국 그거는 대통령이 정답이라고 얘기한 거래세 인하에 반대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꾼 꿈은 집값을 내리겠다가 아니라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로 만들기 위한 정책은 오히려 정책으로 그렇지 않았던 거죠. 양도소득세를 더 중과하겠다라고 하니까 주택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평가하기로는 불로소득을 더 만들어주고 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렇죠.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상속세도 무슨 10억 이상만 내는 건데 요즘 예전에는 10억 무슨 그걸 상속받아 했는데 서울 아파트 하나 정도 증여하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상속하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불로소득을 엄청나게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그러니까 거죠. 가격이 올라갈수록 불로소득은 커지는 거고 네. 불로소득을 발생한 다음에 세금으로 더 걷겠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이 안 생기게 해야 되죠. 그래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는데 계속 대통령은 뭐 정권 초기에 주택 가격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엊그저께 또 이제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나와서 네. 뭐 그거는 그냥 좀 의지를 표현하는 정도의 얘기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그 흐리멍텅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정말 아파트 가격을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두지 않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한 여당 의원도 토론회에 나와서 그런 말씀하셨죠. 네. 7월 달에 그래서 논란이 민주당 있었죠. 진성준 의원님이 그 모 방송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마이크 토론 끝나고 마이크 꺼진 줄 알고 그래도 집값 안 떨어져요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큰 뉴스거리가 됐었죠. 물론 이제 현실을 말한 거다라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정말 집을 갖고 싶은 꿈과 현실 사이에 놓여 있는 국민들한테는 정책을 만들고 해야 되는 여당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좌절감이 오죠. 그렇죠. 분노도 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메시지 때문에 시장은 정부를 이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책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책을 내면 낼수록 집값이 더 올라가니까 심지어 요즘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정부가. 그게 오히려 집값 안정 대책 아니냐라고 할 정도의 이제 조롱 섞인 평가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공급을 늘리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8328님도 용인에 대규모 신도시 건설해라 이렇게 남겨주셨고 6503님은 9월에 결혼한 아들한테 과천 지식정보센터 청약하라고 했더니 청약은 했는데 혹시 되면 돈은 어떻게 내야 되냐고. 되면 정말 대박인데 돈이 문제예요. 엄마 아빠가 돈이 없는 게 너무 미안해요. 이런 현실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럼 공급 이게 답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그 분야인데요. 조세 분야, 세제 분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보유세와 거래세라는 세제 분야와 그다음에 이제 공급 대책.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대부분 다 그 대책이라고 낸 것은 세금을 더 걷겠다라는 세제 대책이었고 공급 대책을 내놓은 것이 2008년 8월인가 굉장히 늦게 나오고 이제 최근에서야 이제 그거를 더 늘린 거죠.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 규모가 막 그렇게 크진 않죠. 그렇죠. 제3기 신도시를 짓겠다는데 17만 세대 정도 얘기가 나왔고 서울에도 조금 더 늘려가지고 물량을 확충하겠다라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또 이제 공급을 늘리는 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서울은 주택 보급률이 100%가 안 돼요. 아무리 계속 공급을 해도 서울은 인구가 늘어나거나 또는 세대가 계속 분화되면서 집이 계속 부족한 상태는 계속되고요. 네. 반면 이제 수도권을 합쳐가지고 보면은 100%가 넘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신도시를 또 짓거나 또 서울 안에다가 집을 더 짓는다고 해도 결국은 100%가 넘었는데 집을 더 짓는 것이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을 뺀 나머지 수도권 지역에는 빈집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막 이렇게 가격이 오르니까 공급 대책을 낼 수밖에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나중에 빈집이 나타나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서울로 집중되는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는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정책이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맞아요. 심지어 지금은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안 가고 집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점점 우리 공간에 대한 구조 변화가 생기고 그런 과정에서 도시도 재설계하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는 도심에 그런 주택이 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재택근무를 하면 접근성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는 좀 그 주택 공급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지금 이렇게 공급을 무턱대고 시장의 어떤 그 동요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투기 세력을 부추기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저는 하거든요. 맞아요. 지금의 공급 정책은 특히나 이 지금 신도시 건설을 하겠다고 그 지역에 토지를 수용해야 되거든요. 땅값이 벌써 올랐겠죠. 그러면은 토지 수용비가 어마어마하게 풀려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냐? 또 부동산으로 와요.
지금 청취자분들이 문자로 본인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9090님은 집이 투자의 대상이 돼야 되는 세상 너무 힘들다. 4202님은 빈집 좀 있으면 어때요? 살 집 없는 것보다 낫죠. 인구수 생기니까 빈집 생기는 거 앞으로 당연한 거 아닐까요? 라는 이제 본인의 현실을 얘기해 주셨고 3000님은 보유세 강화하면 저같이 18년 살아온 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퇴직하고 소득도 없는데 불로소득이라고 이걸 할 수 있나요? 매매에서 이익 창출한 것도 아닌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강제로 집을 팔게 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세금 부분 어떻게 얘기하실래요? 그래서 이제 공급 대책 그렇고 제가 세제 대책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거는 보유세라는 게 이제 지금 재산세하고 종부세예요. 근데 이제 재산세는 모두가 다 내는 보편 과세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내가 여기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도로도 있고 상하수도 시설도 있고 하는 어떤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일정 정도 국가의 그런 혜택에 대한 나에 대한 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재산세는 많지 않고 굉장히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제 그래서 저는 재산세가 지금 공시지가 현실화 때문에 좀 올라가서 갑자기 정부가 그것도 후퇴해가지고 이제 또 깎아준다고 했는데 오히려는 그냥 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았나 싶고 오히려 이제 종부세는 세금의 목적 자체가 부동산 가격 안정이에요. 즉 투기를 근절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청취자분도 18년 동안 사셔가지고 가격이 올랐는데 아니 내가 가격을 억지로 올린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세금 종부세를 더 내라고 하냐 이런 이제 불만된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실거주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내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과감히 국가가 그분들은 투기 세력이 아니거든요. 종부세 대상으로 삼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투기 안 하고 한 집에 살다 보니까 집값이 오른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 팔아야 내 돈이지. 그렇죠. 뭐 현금 내 손에 안 줬는데 그게 어떻게 내 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부세를 1세대 1주택자한테는 면세를 하고 이제 우리는 다주택자가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즉 그걸로 돈에서 투기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다주택자한테 더 많은 세금을 부과를 해서 이분들이 세부담이 되니까 집을 파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는 생각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세 즉 양도소득세를 굉장히 지금 중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막 과하게 물리게 하니까 이분들이 또 안 팔아요. 그리고 그 정부가 초기에 들어와서 정권 초기에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라는 걸 만들면서 이분들이 오랫동안 집을 가지면은 양도소득세도 뭐 감면해주고 종부세도 감면해주는 그런 막 혜택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분들이 양도세 많이 내야 되고 오히려 가지고 버티고 있으면은 나는 이 혜택을 계속 누리니까 집을 안 내놓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어서 공급할 게 아니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집을 내놔서 공급을 해야 돼요, 당장. 그래서 50만 명의 그 임대사업자가 150만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집을 내놓게 저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해서 이분들이 빨리 집을 팔게 만들어주는 인센티브를 주자. 그러면 당장 공급이 나오는 거니까. 오히려 팔면 되는 인센티브를 주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정부는 지금 우리가 최고 세율이 42%인데요. 기본소득세율 따라서. 그럼 거기에다가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자는 20%를 중과해요. 근데 그거를 내년부터는 10%씩 더 올린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주택자는 이제 소득세율도 지금 올릴 거거든요. 45%로. 걷다가 30%를 중과받으면 75%를 내야 되는데 주민세 10%를 더하면은 80%가 돼요. 그럼 내가 집 팔아가지고 이익을 얻는데 80% 세금 낸다고 생각하면 안 팔거든요. 안 팔죠. 버티겠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거를 그냥 기본세율만 적용하자. 오히려 지금 있는 10% 20%의 중과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딱 기본세율만 하면은 오히려 집을 팔라는 사인이 되는 거죠. 근데 가지고 있으면 세금은 많이 나가고. 그렇죠. 세금 그러니까 이제 보유세는 더 올리니까 부담되고. 파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는 게 나오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정도의 좀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좀 그 변화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4971님이 의원님들 집값 내리는 거 꿈꾸는 거 맞아요? 현실은 거의 다주택자들이신데요. 이렇게 남기셨거든요. 네. 뭐 다주택자가 많아서 뭐 이렇게 정책을 안 하는 그런 유인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솔직히 뭐 이 문제 가지고
개인 의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에 유의는 크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대로 된 정책을 계속 제안해주고 좀 그 시민사회도 압박을 하면은 정부 정책이 조금 방향을 제대로 잡아갈 수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한국경제 꿈과 현실 사이를 짚어보는 최입의 한국경제 꿈과 현실 사이에 오늘은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꿈과 현실이 좁아졌으면 하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예. 집 없는 거 너무 서러워요. 저는 그 다주택자의 집을 내놓게 해서 그 외투를 벗게 하기 위해서 바람을 세게 불게 하는 경우와 햇빛을 쬐게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람으로 강제로 하지 말고 햇볕을 더 쬐주게 해서 스스로 벗게 만드는 좀 정책으로 정부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꿈지기 최입의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